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민주당의 압승은 뭐 이미 이제 예상됐던 바였어요. 예. 지난 2일부터 5일 사이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 네네. 뭐니 뭐니 해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어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지대의 해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음, 여기에 한국당이 수구적이고 과거 냉전주의적인 그러한 인식으로 일관했던 것이 네네. 한국당을 완전히 괴멸된 그러한 기본적 요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지난 새누리당 정권 때의 집권 세력으로서 네네. 집권당으로서 어떤 책임지는 모습이라든지 음, 성찰 또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네.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이 민심을 등을 돌리게 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음. 특히나 주목해 볼 만한 지역부터 좀 살펴본다면, 뭐, 부산, 울산, 경남. 사실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좀 품었던 곳인데. 그쵸? 부산, 울산, 경남 흔히 이제 부울경 이렇게 얘기하는 곳인데요. 네네. 그곳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인식이 돼 왔고 그렇게 사실 해왔죠. 예, 예. 부산, 울산, 경남이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석권을 했는데 네. 한 번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단체장을 낸 적이 없던 지역이었거든요. 음, 사실상 그 지역은 일당 우위 체제가 계속 독점적으로 유지돼 왔던 곳인데 네네. 이번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흐름이 일관되게 그 지역에 이제 관통됐던 것 같아요. 네. 흔히 이제 그 지역을 뭐 낙동강 벨트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전체의 민심의 흐름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음. 지난 대선을 살펴봤을 때요, 교수님, 부산과 네, 울산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쪽으로 돌아섰었고요. 경남은 네. 여전히 보수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경남까지도 돌아섰단 말이죠. 그렇죠. 경남에 이번에 이제 김경수 후보가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예. 어느 지역보다도 관심이 집중됐던 그러한 뜨거웠던 음, 지역이었어요. 경남지사 그렇죠. 선거가. 네네. 김태호 후보도 그 지역에서 도지사를 두 번이나 지냈고, 네. 또 12대 때인가요? 김경수 후보와 또 총선에서 겨뤘던 후보거든요. 음, 그리고 또 국무총리로 내정도 됐던 인물이고,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의 그 대결이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은 뭐 드루킹 이런 어떤 뭐 야당에게는 좀 유리한 점이었고, 음, 여당에게는 좀 불리한 점을 작용했던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역시 큰 어떤 그 선거의 그 흐름을 꺾지 못했다. 대세를 음, 뒤집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김경수 당선인이 대선 주자급으로 떠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뭐 좀 성급하긴 한데요. 예. 내년 후년에 총선거도 있고, 아직 뭐 대통령 임기도 4년 남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남이라는 지역의 상징성 때문에, 김용수 후보는 일약 이제 전국적인 인물로 광역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떠올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북심이다라고들 흔히들 불려왔잖아요. 네네. 뭐 마지막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이런 얘기도 해왔는데, 네네. 아무튼 간에 그 보수의 아성에서 경남 도지사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단히 가깝다라는 거, 이런 점들은 여권에서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 뭐 내비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거의 선거가 가까워질 때쯤 해서 이재명 당선인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또 여배우 스캔들 뭐 이런 것들 예. 때문에 젊은 여성들의 표가 좀 떠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했었습니다. 박빙을 예상했었는데 그렇진 않았죠.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갔었죠. 네. 이제 그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이른바 그 뭐 여배우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던 이런 대세라는 것을 음. 그 스캔들이라는 게 꺾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스캔들이 이제 바른미래당의 김용환 후보가 집요하게 제기를 했었고, 네네. 마지막에 이제 김무선 씨가 직접 이제 인터뷰를 또 나섬으로써 네. 인터뷰를 하고 이럼으로써 새로운 국면이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이 있었는데 네. 역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유한국당의 그러한 수구적인 태도 그리고 음.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중첩적으로 맞물리면서 그러한 아까 경남지사
선거 때 이 드루킹 관련 사안, 경기도지사 선거의 그 여배우 스캔들 이런 것들이 역시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례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홍준표 대표는 일단 사퇴해야죠. 아마 본인이 사퇴할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네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아니 그 야당이 거의 괴멸적 참패를 하게 된 데는 네. 여러 요인이 물론 구조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직접적인 요인은 역시 홍준표 대표의 그 막말 그리고 지금의 현 이 안보 지형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도저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민심과 아주 유리되어 있는 이런 발언들, 이런 인식들 때문이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 중진 의원들과의 갈등도 계속 불거졌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또 스스로가 6석 이상을 얻지 못하면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비슷하게 영어로 올렸다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렇게 볼 때 어쨌든 더 이상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 한석도 저기 보궐선거 때 재보궐선거에서 한석 정도밖에 못 얻고 네, 한석. 그리고 한석 얻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참패한 선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당의 선거 역사상.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대표가 책임을 안 질 도리가 없죠. 뭐 페이스북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를 네. 올리기도 했다는 소식도 네. 들려오고요. 자, 그리고 또 네. 다른 야당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전멸을 했죠. 바른미래당은 뭐 한석도 얻지를 못했어요.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과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이 통합이 돼서 만드는 정당인데 네네. 역시 그 정당 내부의 그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화학적 결합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에서 온 의원들은 좀 진보적인 의원들이었거든요. 예. 바른정당 의원들은 안보라든지 이런 측면은 굉장히 그 한국당과 어떤 그 지향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라서 기본적으로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정체성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게다가 이번에 그 송파을 보궐선거 때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 불거졌었고 그랬었죠. 예. 또 이런 점들을 미뤄볼 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래서 바른미래당도 거의 해체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아무튼 정체성이 별로 없는 정당의 어떤 그 결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보수의 대안으로 일단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렇죠. 안철수 전 의원이 3위를 했고 출구조사 결과 나오고 나서 개표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입장 발표도 했죠. 정치적 위기로 봐야 될까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2위를 했다면은 나름 또 정치적 입지를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3위를 했다라는 건 아주 되돌리기 어려운 뭐 그런 정치적 위기라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안 후보가 지난 대선 때 패배한 다음에 굉장히 조급하게 행보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민주평화당이 또 따로 떨어져 나가고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 총선 네네. 때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 의 그 어떤 이념적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안보 측면도 그렇고 말이죠. 네. 바로 그러한 점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 보수인지 중도인지 잘 구분되지 않는. 지난번에 극중주의라는 표현도 쓰고 그랬었는데 극단적 중도주의다 이런 표현인데 잘 뭐 지금 이해가 여전히 저는 안 갑니다만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안 후보도 이제 좀 정치권과 거리를 좀 두고 그런 다음에 후위를 도모하는 게 낫지. 지금 또 다시 뭔가를 다시 뭐 대안을 찾겠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안 후보에게 더욱더 어려운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전문가분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시민들은 또 오죽 헷갈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정계 개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격화됐죠. 특히나 야권의 정치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계 개편은 전 불가피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물론 민주평화당은 성향은 진보적이긴 합니다만 야당들이 이번에 완전히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야당들이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게다가 지금의 여소야대의 이 의회 구도라는 게 사실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구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도가 바뀌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네. 야당도 지금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이런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네. 후년의 총선을 의식해서도 그렇고 예. 좀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변화를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2기에 어떤 국회를 여대 야소로 만들면서 실질적인 여대 야소죠. 완전히 통합하는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과 연대 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개혁을 도모해 나가는, 그래서 법제화를 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계 개편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견제를 하기보단 지지해주는 쪽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좀 돌아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국회가 너무 오래 공전됐던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죠. 예.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는 않았어요. 4월 임시국회도 뭐 한 번도 안 열었고 본회의. 네. 5월달에도 한 번 열고 말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민주당이 야당에 비해서 우위만을 유지하는 건 별로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완성을 했으니까 네. 새로운 자세로 이른바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그러한 정당 구도의 재편을 민주당이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정치외교학 교수님이시죠.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